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는 80쪽을 들어갈 거고요. 북방민족의 성장. 자, 중국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북방민족을 함께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당나라. 이 당나라 때요. 여러분들 뭡니까? 키워드는 율령체제의 확립이라고 말씀드렸고,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 당나라 때 이제 확립이 되는데, 주변으로 이제 전파된 게 확립이 됐다는 거죠. 그 공통 요소에 이제 한자를 제외한 불교, 그 다음에 율령, 유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독 주제로 나온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주제였었습니다. 율령도 봤고요. 불교도 봤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 대한 이야기도 봤죠. 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정치사로 들어왔는데, 앞에 당나라가 망했잖아요. 당나라가 망했고 몇 대 19시대에 혼란이 나타나냐면 5대 19개의 혼란이 나타나는데, 이 5대 19시대는 5개의 왕조가 있었답니다. 그럼 이 5개의 왕조에 누가 있었냐면, 일단 앞에다 후자를 붙일게요. 후량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후당, 그 다음에 후진, 그 다음에 후한, 그리고 후주. 이렇게 5개의 왕조가 쭉 발전돼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왕조가 발전될 때 주변에 작은 10개의 나라, 이걸 묶어서 우리는 5대 19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이는 당나라가 망할 때 주전충의 난으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절도사 출신이었었거든요. 이 절도사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 때 국경 수비를 담당했던 관료들인데, 무신들이죠. 이 국경 수비를 담당했던 절도사들이 당나라의 어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졌었을 때 단순하게 이제 군사, 국방 문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행정과 사법 이런 권한까지 장악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충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이 5대 19기라는 혼란은 어떻게 해서 등장한 거냐면 절도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도사들이 뭐하는 시대다? 난립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고 세기는 10세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도사들의 난립시대. 5개의 왕조가 있었고 그 주변에 작은 10개의 나라. 우리 묶어서 5대 19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앞에다가 후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 중에 주나라도 있었고 한나라도 있었고 진나라도 있었고 당나라도 있었고 양나라도 있었고 이 왕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후자를 붙입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 중에 여러분 한국사에서 하나 들어본 나라가 있을 겁니다. 누구 들어봤나요? 후주. 후주라는 나라, 여기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후주.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주 출신의 쌍기가 고려에 와서 뭐를요? 과거제도를 건의하게 됐고, 당시 광종이라는 왕이 최초로 과거제도를 시행하게 됐었던 거죠. 그게 바로 후주 출신의 쌍기였었던 겁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후량은 후당한테 망할 겁니다. 후당은 후진한테 망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무너뜨리고 발전할 건데, 이 후진이 후당을 무너뜨릴 때 누구의 도움 받았냐면 바로 거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거란의 도움 받았는데, 이때 그 대가로 거란족은 무슨 16주를 차지하게 되냐면 연운 1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연운 16주는요 어디냐면 베이징 인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인근에 연운 16주 땅을 획득한 시점, 연도 외울까는 없겠지만 10세기인데, 나중에 이 5대 19국을 다 통일하게 된 게 바로 송나라거든요. 그럼 송나라는 960년에 건국이 되어서 979년에 이 5대 19국 시대를 완전하게 통일을 할 겁니다. 어쨌든 송나라도 지금 몇 세기입니까? 10세기 맞죠? 그런데 지금 연운 16주를 거란족, 이 거란족이 나중에 어떤 나라냐면 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 나라가 거란족인데, 그들이 연운 16주를 차지한 시점이 송나라가 건국되기보다도 전이었다는 거. 이 시점만, 전후관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5대 19군 시험 문제 뭐라고만 공부하면 된다? 절도사들의 난립.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었던 그런 혼란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혼란을 완전하게 통일한 게 바로 송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겁니다. 송나라는 만들어진 시점, 960년. 망하는 시점은요, 1279년도에 망합니다. 그러면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몇에서 몇 세기입니까? 10에서 13세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는 이제 세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위진남북조 시대는 3, 4, 5, 6세기 됐나요? 그 다음에 수나라는 6말 7초, 당나라는 7에서 10세기입니다.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10세기 전반에는 절도사들의 난립시대라 갈 수 있는 5대 19국 시대가 있었고, 이를 통일한 게 바로 송나라인데, 송나라가 10세기 후반에 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죠.
아무튼요, 송나라. 그러면 키워드는 뭔데요? 송나라 키워드는요, 문치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치주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신들을 우대한다. 문신들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 배경을 일단 본다라면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 송나라를 뭐하게 된 거라고요? 건국하게 된 겁니다. 수도가 어디냐면 수도는 카이펑입니다. 그래서 카이펑에 수도를 두고 송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 출신이냐면 절도사 출신이거든요. 이 절도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나라 때 국경 수비를 담당했던 무신들,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절도사가 너무나 힘이 커지게 되면 또다시 5대 19과 같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결국은 절도사들을 뭐하냐? 폐지합니다. 여기서 절도사를 폐지하고 결국은 누구들 중심의 문신들 중심의 통치를 펼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때 절도사 폐지하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종 개혁을 펼칠 건데 이 황제권 강화를 위한 개혁에서 금군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자, 금군을 창설했는데 이거는 황제의 친위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황제권의 어떤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금군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했다.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과거제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정비가 됐을 때 뭐가 추가되냐면 전시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전시는 뭔데요? 이 전시는 황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황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황제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집권층으로 성장한 얘들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바로 사대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 집권층은 사대부입니다. 여러분, 사대부는요, 사가 무슨 뜻이냐면 학자란 뜻이고 대부는 관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 출신의 관리,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요, 사대부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집권 세력, 수당시대 혹은 위진남목주대 집권 세력은 문벌귀족인데 그 문벌귀족들은 정치적, 경제적 어떤 권력을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세습하면서 부를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부는 세습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합격한 그 당사자만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대부라 부르는데, 이들이 관료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과거 제도에 어떤 게 새롭게 추가되었다? 전시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됐었던 겁니다. 언제? 송나라 때. 그럼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아까 쌤이 여기 후주 출신의 쌍기가 건의해서 고려 시대에 고려의 광종이라는 왕이 무슨 제도를? 과거 제도를 시행한 거잖아요. 과거제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요, 최초로 과거를 시행한 게 바로 고려 광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려 광종의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이때 고려 시대에는 전시가 있나요, 없나요? 고려 시대 과거제도는 전시가 없죠. 전시는 송나라 때 처음 추가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송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당시대에 있었던 그 과거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과거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 과거제도에는 전시가 있지만 우리는 송나라 과거제를 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가 없어요. 조선에 가게 되면 나중에 전시가 있지만 고려는 없다라는 거, 그거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재상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중에 재상의 봉박권이라는 거를 폐지를 해요. 재상의 봉박권을 폐지하는데 봉박권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내린 명령이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황제님, 저는요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이를 봉박권이라 한다. 그래서 재상의 봉박권을 폐지한 것도 결국 무슨 권 강화? 황제권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우리는 문치주의라고 아까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 문치주의 정책 자체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절도사를 폐지하고 문신들 중심의 통치를 펼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문치주의가 한계점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계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일단은 관료들이요, 문신 관료들이겠죠? 관료들의 특권의식, 특권의식이 성장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사대부라 하는 아이들은 황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라는 걸 통한 애들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실제요, 이 사대부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연이어서 합격한 사례가 없을 만큼 사대부라는 이 관료층이 되기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웠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과거제도의 어떤 부조리가 좀 생기긴 하지만 일단은 시행 초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야. 자, 여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황제에게 인정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비유한다면요, 뭐와 비슷하냐면 사법고시, 물론 사법고시가 없어지긴 했지만 사법고시 합격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나 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판사가 됐는데요. 판사가 돼가지고 내일 중요한 어떤 재판이 있어가지고 밤에 야근을 하는 겁니다. 집에 퇴근하지 못하고요. 밤 10시, 11시까지 자, 사발면을 먹어가면서 자, 여기 사무실에서 계속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다가 자, 복사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타자도 쳐야 되고 이런 잡일을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복사하기에 또 종이가 걸렸네. 또 종이 또 끄집어내야 되고 다시 또 복사해야 되고 이런 걸 막 하다가 잠깐만. 내가 고작 이런 거 하려고 그 힘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나?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한 이유가 이거 밤에 야근. 사발면 먹으면서 야근하려고 지금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야? 아씨 이건 아니지. 자, 안 되겠다. 공무원을 더 뽑아주세요. 이 전문적으로 타자만 치는 사람들 따로, 자, 복사만 따로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재판만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더 쪼개져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합격하기까지는 힘들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일하기가 귀찮은 거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뭐라고요?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려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관료들의 수가 계속해서 뭐 된다? 증가가 됩니다. 그럼 관료들의 수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지비용. 이들은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 유지비용이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럼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겠죠. 또 하나의 한계점은요. 국방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군대를요. 총괄지휘하는, 그러니까 군대를 총괄지휘하는 지휘관을 누가 하냐면 무신이 하는 게 아니라 문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문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싸움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로만 계속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술은 이렇게 짜는 거야. 이렇게 교과서로만 공부한 자들이 실제 이 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전 감각이 부족한 거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왔네. 이렇게 감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의 약화로 인해서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나 이거 송나라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 뭐 된다고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민족의 침략이 늘어난다? 허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침략은 더 확대되는 겁니다. 자, 그래. 결국은 여기에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야, 그만 좀 때려라.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돈 줄게. 라고 그들한테 뭐를 지불하냐면 세패라는 걸 지불해요. 이 세패는요. 자, 세패는 여입니다. 세패를 지불할 건데 세패는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겁니다. 자, 돈으로 평화를 산다? 뭔 말이냐면 이 세패를 지불함으로써 나를 좀 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국방비입니까? 예, 국방비죠. 국방비잖아요. 돈으로 지켜냈든 아니면 몸으로 지켜냈든 나라를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국방비인 거죠. 그럼 결국은 세패의 지불로 인해서 국방비의 지출이 많아졌다. 아까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유지비용이 증가되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바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이 자꾸만 악화되니까 이 국가의 재정을 뭐 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재정을 다시금 확충시키기 위해서 개혁정치를 펼칠 겁니다. 그 개혁정치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왕안석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왕안석이요. 개혁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 이걸 우리가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합니다. 왕안석의 개혁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무튼요. 새로운 법, 왕안석의 신법. 뭘 추구했느냐?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튼튼하게 하겠다. 부국강병을 추구했는데 그 부국강병에서 부국책과 강병책을 잠깐 본다라면 일단 부국책에 어떤 게 있느냐? 청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여기에 균수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균수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청묘법과 시역법만 설명해드리면 청묘법은요. 농민들에게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자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되냐면 농기구도 사야 되고요. 씨앗도 사야 되고 종자라 그죠? 이런 것들 구입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초기 비용을 빌려다가 이제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대상인과 대지주 그들한테 빌려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함께 갚아나가는 이런 구조로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소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을에 갚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자연재해가 띡 터져버린 겁니다.
뭐 가뭄이나 뭐 이런 뭐 아니면 홍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1년 농사가 망쳐버린 거죠. 1년 농사가 망쳐버리면 자 봄에 빌렸었던 그 원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자를 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자 빈곤에 시달리는 이런 구조. 안 되겠다. 대상인 대제주한테 높은 이자로 돈 빌리지 말고 우리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마. 이게 청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청문법은 농민들에게 자 직접 정부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낮은 이자로. 자 그러면 소농민을 보호하는 거 맞죠? 소농민. 자 시역법은 뭐냐면요. 시역법은 상인들한테.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물건을 떼와야만 물건을 팔아서 자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이윤을 자 남길 거 아닙니까? 그때 초기에 물건을 떼올 때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또 대상인 대지주한테 빌렸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너무 비싸요.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도 말이야. 소상인 너희들도 우리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줄게. 요겁니다. 그래서 청묘법은 소농민에게, 시역법은 소상인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청묘법과 시역법이라는 거는 결국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다라는 거 이해되셨으면 다시 강병책으로 갔을 때 보마법이라는 걸 시행할 건데 이 마자가 말마자입니다. 농민들한테요. 뭘 나눠줄 거냐면 말을 나눠줍니다. 중국은요. 당나라 때 안사인한 이전까지는 균전제에 기반을 둔 농병일치합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야 군대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사인한 이후에 지주전호제로 탈바꿈이 되었고 중국의 왕조가 망할 때까지 쭉 지주전호제입니다. 그럼 그 지주전호제라는 구조에서 지주전호제 구조에서 여기 있는 농민들한테 다시 토지를 준 건 아니고 뭘 나눠준 거냐면 말을 준 겁니다. 말 맞자. 그래서 농민들한테 뭐라 하느냐. 야 농민들아 내가 말을 나눠줄게. 대신 그 말을 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무슨 일치? 농병일치. 그러면은요 농민들은 이 말을 가지고 뭐에 이용할까요? 말을. 그렇죠. 평상시에는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농사에 이용합니다. 그랬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빵 터지면 그 말을 타고 전쟁에 나와주는 그런 농병일치. 이게 바로 보마법이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자 무슨 강병을 추구하고 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대지주와 대상인들이 자 크게 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지주와 대상인 아까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주기 이전까지는 얘들이 소농민한테 소상인한테 돈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착취해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뭐가 유발될 거냐면 당쟁이 유발되는데 이 당쟁이라는 거는 파벌이 나눠지는 거죠. 무슨 당이냐? 옛구자, 옛날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구법당. 그러니까 이들과 결탁되어 있는 즉 보수파들과 결탁되어서 이 대상인 대지주들이 계속 반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옛날 법을 그대로 놔둬라. 자, 청묘법, 시역법, 이딴 법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때 왕안석과 같은 세력들을 우리는 자 무슨 당이라고 표현했고요? 신법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이 구법당의 사마광, 자, 그 다음에 구양, 수 이런 인물까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구법당과 신법당이 이렇게 다투는 당쟁이 유발되었다. 결국은 뭐만 혼란해진 겁니까? 사회만 혼란해진 겁니다. 사회가 혼란해졌다. 예전에 쌤이 자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뭐냐면 왕안석의 이때 개혁에서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는 이런 개혁 정치잖아요. 그래서 대상인과 대지주가 반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8, 9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누군가가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자 이러한 대형마트에서는 두부와 콩나물과 자 여기에 있는 뭐 계란 이런 것들을 자 팔지 마시오 이런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느낌 왔나요? 대형마트에 자 두부나 콩나물이나 계란을 팔지 못하게 하면 결국 어디서 삽니까? 집 앞에 있는 그렇지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됐네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누군가가 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가 안 됐고 자 그들이 어쩌면 자 이러한 구법당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는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돈을 버는 거를 막느냐라고 지금 반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탁되어 있는 모습과 비슷한 구조인 거죠. 아무튼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됐고 그 차선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쉬는 거. 야, 일요일 날 쉬는 걸로 이제 결국은 이제 법안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일요일 날 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토요일 날 미리 장을 다 봐버린단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동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사실은 자 성공하지 못한
자, 그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당시에는 자, 대상인 대지들 그들이 구법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왕안석의 신법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유발됐다고요? 당쟁만 유발되었고 오히려 사회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면 왕안석의 신법은 성공한 개혁입니까? 실패한 개혁입니까? 실패. 됐죠?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이 실패한 개혁이다. 자, 그 이후에 자, 우리는 이제 남송시대라는 걸로 발전될 건데요. 남송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말로 설명하고 제가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요나라가 누구냐면 요나라가 거란족입니다. 거란족이 자, 이게 만리장성이라 할게요. 만리장성 바깥쪽에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916년에 건국이 되어서 936년에 여기를 차지한 겁니다. 어디요? 만리장성 아래쪽.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예, 바로 연운 16주입니다. 근데 연운 16주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베이징이야. 그럼 여기는 나중에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이 되어서 다 통일했고 이 전체를 송나라가 지금 차지하잖아요. 그럼 송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부담스러운 거냐면 거란족이라 하는 자들이 즉 요나라가 만리장성 아래쪽에 들어와 있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밀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송나라와 이 요나라가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는데 결국은요. 송나라가 져요. 송나라가 져서요. 어떻게 되냐면 전연이라는 동네에서 전연이라는 동네에서 약속을 합니다. 전연의 맹약. 그럼 전연의 맹약은 어떤 내용이냐? 1004년도에 송나라가 여기에 있는 요나라 즉 거란족에게 뭐 지불을 약속했었던? 세패. 돈 줄게. 때리지 마. 라고 세패 지불을 약속했었던 맹약. 이게 전연의 맹약입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지금 세패를 계속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이 자 초등학생들 막 동전 같은 거 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100원을 뺐죠. 그 사람도 처음에는 무서웠었을 거예요. 왜? 이거 뺐었을 때 뭔가 범죄이고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0원, 200원 뺐다가 이게 안 들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500원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요, 1000원 가져와봐. 자, 그 다음에는요, 야, 10,000원짜리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삥 뜯는 자 금액의 액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 요나라가 이 송나라로부터 지금 뭘 받기로 했습니까? 세패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게 전연의 맹약이죠. 근데 그 세패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야,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패 조금만 가져와.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얘한테 세패를 지불하다가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인 거야. 안 되겠다. 세패를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지만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때마침 누가 만들어졌냐면 금나라가 1115년도 12세기 초에 금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 금나라와 만납니다. 금나라 만나는데 바다에서 만나요. 왜?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 위에서 만납니다. 1120년에 해상의 맹약. 이 해상의 맹약을 통해서 우리 손잡을까? 네, 손잡습니다. 손잡아서 누구를? 여기에 있는 요나라를 멸망시키자. 그래서 얘를 함께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함께 멸망을 시키는데 실제 얘가 멸망했어요. 그때 금나라가 뭘 본 거냐면 이 송나라의 군사력이 완전 개판이라는 걸 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군사력 완전 개판이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 거냐면 어이 송, 야 나한테 세패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세패를 가져와라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송나라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떼긴 뗐는데 그 혹을 이쪽에 다시 붙이는 이런 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도와줬으니까 제가 선물은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식사도 하고 선물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아니 세패를 가져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라고 거절하죠. 거절했더니 이 금나라가 당시 송나라의 황제 흠종이라는 황제와 휘종 흠종과 휘종이라는 이 황제를 잡아다가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망하죠. 송나라가 망했고 이 전체를 자 누가 차지하느냐? 금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흠종과 휘종, 그 휘종의 8번째 아들이 탈출에 성공을 해서 남쪽에 다시금 송나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남송이 되는 거죠. 이제 남송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쌤이 자 말로 써볼 테니까 흐름이 잡혔는지 보세요. 바다 위에서 일단 약속을 합니다. 해상의 맹약이라고 할게요. 그럼 해상의 맹약은 1120년에 누가 연합하기로 한 거냐면 송나라와 송과 금의 연합을 약속했던 게 해상의 맹약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거란, 즉 요나라를 요를 멸망시킵니다. 요나라 멸망, 요 멸망 이렇게요.
자,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금나라가 뭘 봤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송나라의 군사력이 개판이구나라는 걸 얘가 본 거죠. 그래서 나한테 세패 가져와라. 거절했나요? 그랬더니 잡아다 황제를 죽였죠. 그때 흠종이라는 황제와 휘종이라는 황제, 그때 연호가 뭐냐면 정강입니다. 정강. 그러면 정강이란 연호가 쓰이고 있을 때 크게 자 변을 당했다. 즉 흠종과 휘종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는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연도가요 1126년입니다. 나중에 쌤이 특강으로 뭘 하나 정리할 거냐면 시험에서 연도가 같은 거,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연도가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이 건국된 시점 1392년 이게 조선 건국이잖아요. 그 조선 건국과 같은 시점에 일본에서는 남북조의 혼란을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통일을 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연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어떤 전후관계,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올바른 것은 이런 어떤 구간 찾기 문제에서 전후관계를 따질 때 연도가 같은 사건을 몇 개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1126년 정강의 변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자겸의 난, 그 이자겸의 난과 연도가 일치합니다. 됐죠? 참고로 미리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화북지방 전체는 누가 차지한 거냐면 금나라가 이렇게 차지한 겁니다. 송은 망했죠. 송은 망해서 자 1127년 자 휘종의 8번째 아들이 탈출에 성공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남쪽에서 다시 송나라 만들었죠. 이게 바로 남송시대입니다. 이 남송의 수도는 어디냐면 임안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임안은 항저우라고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수도가 임안이라는 거 다시 앞에 가볼까요? 북송 때 수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북송 때 수도는 어디냐면 카이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화북지방이죠. 화북지방에 카이펑의 수도를 두고 있었다가 지금 쫓겨내려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송나라의 수도는 남송, 수도는 임안이라는 거. 됐죠? 됐고요. 일단은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갑시다. 왕안석의 개혁은 북송 때입니까? 남송 때입니다. 요거를 남송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앞에 있는 송을 북송이라고 할 겁니다. 왕안석의 개혁은 북송 때다 남송 때다? 왕안석의 개혁은 북송 때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국방력이 여전히 약했고 그래서 쫓겨내려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정강의 변 이후의 남송이기 때문에 주희, 성략을 만든 주희가 있는데 그 주희가 몇 년생이냐면 1130년생입니다. 뭐 그딴 거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희는 따라서 남송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다? 남송 때입니다. 자, 왕안석의 개혁은 북송 때고요. 주희가 성리학을 만든 시점은 남송 때라는 거 두 가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간다라면 이때 누가 성장하냐면 몽고가 성장을 합니다. 자, 이 몽고란 아이들이요. 몽골 고원 쪽에서 13세기 초에 카라코럼이라는 도시에 수도를 두고 성장을 해서 세력을 확장을 하는데 얘들이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금나라를 1234년 오코타이 칸이 여기를 멸망시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송을 멸망시키는데 이 남송을 멸망시킨 건 1279년 누구냐? 쿠빌라이 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금나라 멸망시킨 거는 누구라고요? 오코타이 칸. 그 다음에 여기는 쿠빌라이 칸이다 라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서 중국 전체를 자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몽고가 차지하는 거죠. 몽고가 나라 이름이 원입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결론 송나라는 다시 자 망한 시점이 1279년이네요. 물론 중간에 이제 북송과 남송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전체가 송나라니까. 그럼 송나라는 96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0세기에 만들어져서 1279년도에 자 무너지게 되었다. 10에서 13세기라는 거 세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나라 키워드는요. 무슨 주의 정책이라고요? 문치주의 정책입니다. 문치주의 정책.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은 무슨 건 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제도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문치주의 정책의 한계점 어떤 겁니까? 관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특권의식. 그 다음에 국방력이 약해진다. 그 국방력이 약해지면서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됐고 그 이민족들한테 세패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이 문치주의 정책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군사력도 약해지고 국가가 어렵다더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왕안석의 개혁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은 남송으로 쫓겨내려갔다가 나중에 몽고,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죠.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10에서 13세기. 자, 그런데 얘들의 키워드는 무슨 주의 정책이라고요? 문치주의 정책.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 결국은 정강의 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강의 변은 1126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화북지방 전체는 금나라. 자, 송나라는 쫓겨내려가서 남송.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송나라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당한 거고 국방력이 계속 약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무슨 왕조라는 애들이 들어서냐면 정복왕조라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선답니다. 그럼 정복왕조의 정의를 일단 말씀드리면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이 아니면서 한족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면 한족이 아니면서 한족을 지배하는데 자 이때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족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한족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발벗고 나서서 나 한족 짱이야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왕조에 비교가 될 때 누가 나오냐면 얘가 나온답니다. 북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북이라는 나라는 선비족들이 만들었는데 자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에 몇 호 16국을 통일한 5호 16국을 통일한 자 이게 바로 북위죠. 그럼 5호 16국을 통일한 북위의 효문제 기억나시나요? 한족들의 문화는 짱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한화 정책. 그래서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정복왕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족을 지배하는데 한족이 당연히 아니겠죠. 유목국가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뭐 하려고?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왕조. 자, 그들을 우리는 정복왕조라고 자, 표현을 합니다. 그 정복왕조에 네 가지를 먼저 볼 건데 일단은 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하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가 있고요. 여기 있는 원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거란족이 만든 거죠. 얘들은 탕쿠트족.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여진족. 자, 요거는 몽고족이죠. 또 재밌는 거는요. 얘들이 10세기에 성장했고요. 얘들은 11세기, 얘는 12세기, 얘는 13세기. 와우. 송나라가 딱 몇 세기에서 몇 세기입니까? 10에서 13이잖아요. 그럼 송나라가 10에서 13세기에 발전될 때 그 주변의 정복왕조들이 매 세기 송나라와 이제 대립하면서 송나라를 괴롭혔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세기에는 요나라, 11세기에는 서하, 12세기에는 금나라, 13세기에는 원나라. 자, 이들을 우리는 정복왕조라고 자,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요. 이 송나라는요. 세패를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세패를 지불하는데 이 세패는 아까 거란한테 지불했었던 게 자, 무슨 맹약이 있었냐면 전현의 맹약. 요게 있었고요. 그러면 세패를 지불했었을 때 요 나라한테만 지불한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지불했냐면 여기 있는 서한테도 지불합니다. 서한테.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도 이렇게 자, 세패를 지불했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나 할 건데요. 이 서하와 아니야 요나라와 송나라 지금 우리 송나라 보고 있는 거니까 송나라와 요나라의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자, 형제 관계이면서 계속 송나라가 요한테 선물 보내는 겁니다. 세패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와 서하는 무슨 관계냐면 군신 관계입니다. 여기도 군신 관계입니다. 군신 관계인데 임금과 신하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송나라가요 서하를 때리러 갑니다. 서하를 때리러 갔는데 어떻게 되냐? 져요. 송나라가 집니다. 그랬더니 서하가 뭐라고 하냐면 어이 송 쪽팔리지? 이 새끼 까불다가 쪽팔리지? 좋아. 내가 너 쪽팔리지 않게끔 내가 계속 임금님이라 불러줄게. 황제라 불러줄게. 대신 나한테 세패가 좋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송나라와 서하의 군식관계에서는 누가 임금이냐면 송나라가 임금입니다. 송나라가 임금이고 얘가 신하입니다. 하지만 얘가 얘한테 뭘 주고 있다고요? 세패를 주고 있습니다. 자, 송나라가 뭐라고요? 송나라가 임금입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서하가 이긴 겁니다. 서하가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송 내가 너 임금 대우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가져 임마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군신관계 송나라와 금나라인데 그럼 이 송은 남송이 돼야 되는 거죠. 남송 때 자 군신관계인데 여기에서 송나라가 신하입니다. 여기서는 송나라가 신하예요. 그래서 중국사에서 스스로가 자 신하임을 자처한 게 내가 당신의 신하할게요 라고 자처했었던 게 당나라와 송나라입니다. 당나라는요 누구한테? 건국 초기의 돌궐한테 내가 당신 신하예요. 자, 쟤를 건국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스스로가 신하임을 자처했고요. 또 송나라는 여기에 있는 누구한테? 금나라한테. 근데 이때 송나라는 이제 남송이 되겠죠. 어쨌든 금나라한테 신하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세패는 요 나라한테만 지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했다고요? 서하한테도 했고 금나라한테도 했는데 그때 각각의 관계를 보면
송나라와 요의 관계는 형제 관계고 송나라와 서하는 군식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서하가 더 힘이 세. 그때 서하가 자 여기 있는 송을 임금 대우해주면서 세패를 뜯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와 금나라 관계는 군신 관계인데 이때 송나라가 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임을 자처했었던 케이스가 이렇게 두 번 있었다는 거. 아무튼 정보강조 매세기에 지금 중국을 송나라를 괴롭히고 있네요. 얘들이요 한족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족을 지배했으면 한족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얘는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지방을 차지했냐면 칭하이 지방. 칭하이 지방을 차지합니다. 칭하이 지방은 비단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지방 전체를 차지했냐면 화북지방 자 전체를 차지하게 됐죠. 화북지방 자 전체를 차지했다. 얘는 어디 전체를 차지한 겁니까? 네, 중국 전체를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정보강조의 특징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슨 문자 쓰냐면 거란 문자를 씁니다. 자, 얘들은 자 서하 문자를 쓰고요. 얘들은 여진 문자를 씁니다. 그럼 얘들만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파스파 문자. 이 파스파가 승려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스파라는 승려가 만든 문자. 파스파 문자를 뭐라고요? 고유 문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몽고는 파스파 문자를 고유 문자이면서 공식 문자로 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위구르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만든 거겠죠? 자, 위구르 문자가 있는데 이것도 공식 문자입니다. 다시 원나라 갑니다. 원나라는 파스파 문자는 고유 문자입니다. 자신들의 고유 문자입니다. 동시에 이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의 공식 문자입니다. 공문서에 쓰이는. 근데 그 공식 문자로 파스파 문자 외에 위구르 문자도 함께 썼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유목민족 최초로 자, 유민문 최초로 고유 문자를 사용했었던 건 누구냐면 바로 돌궐입니다. 돌궐 6세기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장했었던 그 돌궐 기억나시나요? 이 돌궐이 유목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 자, 이것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가 있었다. 또 하나, 한족들을 통치하는데요. 이 한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이중 통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관제라는 표현을 쓰냐면 북면관제, 남면관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북면관, 남면관은 요 나라가 여러분들 차지한 게 만리장성 아래쪽에 여기잖아요. 연운 16주. 그러면 만리장성 바깥쪽에는 자신들의 고유한 관리제도, 북쪽 관리. 그 다음에 만리장성 아래쪽, 여기는 남쪽이죠. 그래서 남쪽 관리. 그래서 북면관, 남면관. 이게 관리를 파견하는 그 시스템을 달리 했었던 겁니다. 됐죠? 다르게. 그래서 북면관제, 남면관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공부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거란족의 즉 요 나라의 이중 통치다. 서하는요. 이중 통치를 따로 할 만한 게 없는 게 비단길 쪽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들이 장악한 곳이 비단길이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따로 만든 건 없고요. 쓸 게 없어도 이거 쓸게요. 얘들은 불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자, 불교의 국교화. 됐죠? 그 다음에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이 여진족은 맹한 모극제라는 시스템을 둬요. 한족들은 주연제로 다스리고요. 맹한 모극제. 이 맹한 모극제 다시 돌아오면 몽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면서 맹한 모극제를 연결해 드릴게요. 유목민들은요. 계절에 따라서 이동생활 하잖아요. 이동생활 하는데 이동을 할 때 막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동하는 폭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이쪽에 있는 애들이 요만큼 바운드리에서 이동을 하고 이쪽에 있었던 애들은 요만큼의 바운드리 안에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적절한 어떤 범위를 설정해 놓고 이동을 할 때 세트로 묶어주는 겁니다. 10가구씩. 그럼 여기 있는 얘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10가구 단위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10호가 있으면 자 10호에 반장을 하나 두는 거예요. 10호장.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0호. 이 10가구가 10개가 또 모이면 전체적으로 100가구가 될 거 아닙니까? 100호. 이 100호로 이끌어가는 짱을 또 하나 뽑아요. 100호짱. 100호가 다시 10개가 모이면 몇 호가 되겠습니까? 1000호가 될 거 아닙니까? 1000호의 우두머리를 1000호짱. 1000호가 다시 10개가 모이면 몇 호가 됩니까? 10,000호가 되나요? 이 10,000호의 우두머리 10,000호짱. 그러면 칸이 군주잖아요. 유목민족에. 그럼 칸은 세금을 거둘 때 이 가구들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세금 내야지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명령을 하달할 거냐면 여기 있는 만호장, 이 만호장에게 야 세금 증거도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럼 이 만호장이 누구를 불러 모으냐면 천호장, 그 천호장 10명을 불러 모아서 야 세금 걷어와. 그럼 돌아가서 그 천호장들은 다시 누구들을? 백호장, 그 백호장 10명을 또 각각 불러 모아서 어떻게 돼요? 세금 걷어와. 그러면 그 백호장들이 돌아가서 이번에는 누구들? 10호장들, 10호장들한테 세금 걷어와 라고 명령을 때리면 그 10호장이 자 9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포함한 10집이고 9집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다 모아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리면 중앙으로까지 올라가죠. 이게요. 유목민들의 행정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행정조직인데 이들이 이동생활하기 때문에 그 이동에 하나의 조를 묶어준 겁니다. 10가구 단위로. 자,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는 자 뭐라고요? 평상시에는 행정조직입니다. 유사시에는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군사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이면서 군사조직이었었던 거죠. 어떤 게? 백호제, 천호제가. 그래서 자 백호제, 천호제, 만호제라고 해도 돼요. 자 백호제, 천호제, 만호제 이게 행정조직이면서 군사조직인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게 바로 맹한모국제입니다. 맹한모국제인데 자 이때는 몇 가구를 기본 단위로 묶냐면 300가구.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10가구를 기본 단위로 묶었느냐 300가구를 기본 단위로 묶었느냐 이걸 구분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맹한모국제는 여진족들의 즉 금나라의 행정조직이면서 나중에 군사조직으로 활용됐었던 게 맹한모국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족들은요 뭐로 다스리고요? 한족들은 주현제로 다스릴 겁니다. 한족들은 주현제로 다스린다. 예, 이 정도. 이중통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몽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자신들의 고유한 세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자, 고유한 세금 제도를 유지합니다. 한족들은요. 한족들은 양세법이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거예요. 한족들에게는 양세법. 그러면은 세금 걷는 것도 하나의 통치행위잖아요. 근데 그 통치행위에 있어서 자신들과 한족들을 다른 방식으로 통치했네요. 이들도 어땠습니까? 북명관제, 남명관제, 맹한모국제, 주현제. 한족은 주현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맹한모국제, 그 다음에 얘들도 세금 제도를 다 다르게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무슨 통치라고 표현하자? 이중통치라고 자,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이중통치. 서하는 따로 쓸만한 게 없어서 자,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사실은 여기는 요나라, 자, 서하, 금나라, 원나라 이들이 전부 다 불교를 장려해요. 전부 다 불교를 장려했고 대장경도 간행을 했고 나름대로 불교가 크게 융성을 했는데 그 불교를 국교화시킨 거는 자 누구다? 예, 서하가 국교화를 시켰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색깔을 달리해서 하나만 동그라미 칠 건데요. 일단은 노란색으로 하나만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나라. 그 다음에 자 요걸로 이제 제가 색깔을 자 묶어볼 건데 서하, 금나라. 여기 있는 이 금나라는 이 금나라와 같은 금나라입니다. 그죠? 같은 금나라. 그 다음에 남송.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송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송나라까지. 요 색깔로 동그라미 치는 네모 박스에는 요 나라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망한 겁니까? 전부 다 몽고한테 망한 겁니다. 알겠죠? 몽고한테. 그런데 노란색으로 체크한 얘는 몽고한테 망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망했죠? 송 플러스 금. 송과 금의 연합에 의해서 망한 거죠. 됐죠? 그래서 함정에 여기는 요 나라가 누구한테 망했다? 몽고한테 망했다라고 함정에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자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 거란족과 관련된 거에서는요.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거란족이 누구를 멸망시켰냐면 바로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럼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켰는데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나만 빼볼게요. 발해는 698년에서 926년에 망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거란한테 망한 겁니다. 그러면 거란한테 망했었을 때 발해의 민족 구성을 간다면 고구려인들과 말갈족들이 결합을 했어요. 고구려인들과 말갈족들이 결합했다. 그랬을 때 고구려인들과 말갈족 숫자는 말갈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역할을 고구려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 발해는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이제 한국사에서 배울 겁니다. 망했죠. 망한 다음에 얘들이 여진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여진족을 누가 통합하느냐? 아골타라고도 하고요. 아구타가 통합합니다. 이걸 통합할 때 군사적 기반이 뭐냐면 좀 아까 봤었던 맹한모국제. 그럼 맹한모국제의 기반을 두고 자, 아구타가 통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만드냐면 금나라를 건국하죠. 1115년도에. 근데 이 금나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몽고의 침략으로 자 1234년도에 망하죠. 그런 다음에 이 여진족이 다시 또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몽고한테 망한 뒤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진족은 이름을 다시 뭐라고 바꾸냐면 만주족이라고 이름 바꿉니다. 그럼 얘들이 만주족이라 이름 바꿨었을 때 이들이 다시금 꿈틀대면서 누르와치, 이 누르와치가 팔기병이라는 자 군사 기반을 두고, 팔기병은 뭐냐면 지역을 8개로 쪼개서 아까 애들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을 넓게 8개로 쪼개서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같은 색깔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8지역으로 쪼개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지역을 쪼갠 거죠. 이게 군사적 기반입니다. 팔기병. 자,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후금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앞에 금나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1616년이죠. 이 후금이 나중에 20년 뒤에, 딱 20년 뒤에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꿀 겁니다. 자, 36년. 청이라고 바꾼 다음에 자 누구를 멸망시킬 거냐면 명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게 1644년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아구타, 누르와치 비교하시고요. 군사적 기반에 맹한모국제, 그 다음에 여기서 팔기병.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인데 세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말갈족이라는 아이들이 여진족,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 그럼 말갈, 여진, 만주족은 다 같은 계통이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모습하고 12세기, 요 모습하고 17세기 비교하셔서 사람 이름과 군사적 기반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중국에요. 지금 요 나라가 거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 나라가 거란족이 만든 나라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916년에 만들어져요. 916년에 만들어졌고 얘가 926년에 누구를 멸망시킨 거예요?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936년도에 뭐 하게 된 거죠? 936년도에 연운 16주를 획득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체크하세요. 자, 건국은 이때 건국된 겁니다. 요건 누구 멸망시킨 거라고요? 발해 멸망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연운 16주를 차지한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 고려를 가면은요. 고려는 후고구려의 이름이 바뀐 건데 이 후고구려는 901년에 만들어졌고 고려라고 이름이 바뀐 시점이 918년입니다. 918년이고 자 이때 이 고려가 936년도에 후삼국을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후삼국이 다 통일되는 시점 요거 연도가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나라가 건국되는 장면을 가라고 주고 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고려가 후삼국을 다 통일한 장면을 나라고 준다라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요게 답으로 들어가겠죠. 누구 멸망?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거. 그런데요.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웠을 텐데 이 발해하고 고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고려도 어느 나라 개성의식? 그렇지. 고구려 개성의식. 발해도 고구려 개성의식. 뭐 역사라는 건 가정은 없겠지만 여기에 있는 만약에 발해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 두 나라는 같은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해질 개연성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거란한테. 근데 그 거란이 지금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려의 입장에서는 거란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족을 밀어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거란족이 여기에 있는 누구를? 고려를 자 뭐한다?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고려를 침략하는데 1차 침략, 자 그 다음에 2차 침략, 3차 침략이 있는데 1차 침략이 993년이고요. 2차 침략이 1010년이고요. 3차 침략이 1018년입니다. 자, 연도는 외우지 말고요. 2차와 3차가 각각 몇 세기입니까? 11세기잖아요. 그래서 거란족의 침략은 11세기로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요게 나와요. 요거. 이때 여러분들 누가 말로 싸우죠? 서희의 외교 담판. 한국사에서 나오지만 동국사에서 나온단 말이야. 서희의 외교 담판. 자, 또 하나 추가시킬 거. 전연의 맹약. 전연의 맹약. 기억나시나요? 1004거든요. 1004년도. 그래서 시점상으로 봤을 때 위치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요 나라가 건국된 건 916년이고 그 요 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게 926년. 그래서 이 고려는 요 나라를 적대시한다. 북진정책. 자, 그 다음에 936년에 요 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했고요. 고려는 요때 만들어져서 후삼국을 다 통일한 게 요때다. 둘이 자 결국 대립하다가 거란의 침략이 3번에 있었는데 1차 침략 때 서희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2차 침략 그 사이에 전연의 맹약이라는 걸 통해서 송나라는 요 나라한테 세패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80쪽에 가시게 되면은요. 80쪽에서 5대 19 시대 다 이야기가 됐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송나라의 건국에서 기역번 밑줄 그을까요?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 만들었다. 니은번에 가시게 되면 니은번에서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과거에 전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층이 되었다? 4대부들. 나머지에 자 북방민족과의 대립 밑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세패를 지불하게 됐고 왕안석의 신법, 개혁 정치가 펼쳐지는데 이로 인해서 당쟁만 유발되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켰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국방력이 여전히 약했고 밑에 정강의 변 밑줄 그으십시오. 다 이야기 됐나요? 오케이. 자 밑에 탐구자료 1번 왕별표 때리시고요. 요나라와 송나라의 관계, 전연의 맹약. 거기에서 무슨 관계라는 거? 형제관계라는 거. 첫 번째 줄에 형제관계. 자 서하와 송의 관계. 서하와 송의 관계에서는 군신관계인데 누가 임금이라는 거? 송나라가 임금이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남송과 금나라에서는 자 누가 신하라는 거? 송나라가 신하야. 남송이. 알겠죠? 금나라가 황제입니다. 자 그거 밑에 지도는 밑에 첫 번째 지도는 카이펑에다가 여러분들 위치 찾아보시고요. 이건 북송 때죠. 근데 오른쪽 지도는 자 남송으로 내려갔죠? 남송 시대 지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어디로 갔다는 거? 임안이라는 동네로 갔다는 거. 요 시기에 정보광조들. 자 오른쪽에 가면은 자 거란 쪽 먼저 볼까요? 기역번 밑줄 그으십시오. 기역번. 그 다음에 이원적 통치에서 북명관, 남명관에다 밑줄 그으십시오. 자 6번으로 내려가시면 서하, 기역번 이원호가 만들었네요. 이원호가 만들었고 자 거기에 자 미음, 불교를 국교로 채택했다는 거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에 요나라와 책봉 조공관계를 수립했다. 제가 앞에서 책봉 조공관계에서 잠깐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책봉은요. 뭐라고요? 책봉은 땅을 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는 행위. 이게 책봉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언제 이게 시작됐냐면 주나라 때. 주나라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중국 내에서. 근데 주변 국가한테 이 책봉은 한나라 때부터죠. 한나라 때부터 주변 국가한테 책봉을 하는데 책봉은 누구만 하는 거였었죠? 중국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그 예외가 바로 이겁니다. 밑줄 그어놓을까요? 요나라와 서하가 책봉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읍번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여진으로 갑시다. 여진에 기역번 밑줄 그으시고요. 해상의 맹약. 자, 이 용어 자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강의 변이 중요하고요. 해상의 맹약은 바다 위에서 약속한 겁니다. 송나라와 금나라가 손잡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정강의 변 밑줄. 이원적 통치에서 맹한 모국제 밑줄. 예, 됐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정리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몽고한테 망한 나라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송 플러스 금의 연합에 의해서 망한 나라를 구분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몽고한테 망한 거네요. 그죠? 얘 빼고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탐구대로 자 3번이 볼 겁니다. 자 탐구대로 3번, 탐구대로 3번. 예, 별표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요 단어도 기억하세요. 북명관, 남명관 보이나요? 오케이. 두 번째 건 맹한군, 모국군 보이나요? 그래서 맹한, 모국제입니다. 그래서 요 도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밑에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려는 매세기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발전합니다. 자, 고려는 매세기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발전됐다. 자, 이때 고려는 91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10세기죠. 자, 그래서 1392년도에 망합니다. 그러면 14세기네요. 그러면 918년에 만들어져서 1392년에다 10에서 몇 세기라고요? 14세기입니다. 중국으로 치면 송나라와 그 다음에 원나라. 아하. 고려가 떴을 때 중국 송과 원이 겹칩니다. 됐죠? 송과 원이 겹친다. 그러면 이 고려는 11세기에 거란의 침략을 받습니다. 물론 아까 봤듯이 1차 침략은 10세기입니다. 1차 침략은 10세기고 자 2차와 3차가 11세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11세기라고 쓴 겁니다. 그중에 서희의 외교담판 이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진족과 관련된 거에서는 12세기에 윤관의 별무반 윤관의 자 별무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서희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는 윤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윤관의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격퇴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그 동북구성을 여진족이 돌려줘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고 우리는 유지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결국 돌려줍니까? 돌려줍니다. 돌려줬더니 이들이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었죠. 1115년에 금나라 만듭니다. 여진족이. 금나라 만든 다음에 고려한테 뭐라고요? 야 나한테 임금이라 불러봐 임마. 라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그 군신관계를 당시에 누가?
겸이가 어떤 겸이요? 이자 겸이가 결국은 수락을 했었던 거죠. 그때 여진입니다. 아무튼 윤과는 처음에는 막아냈습니다. 자, 13세기에는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몽고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몽고의 침략에서 여러분들 자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버텼었던 게 자 바로 무슨 초위 항쟁? 삼별초위 항쟁이죠. 1270년에서 1273년까지 무신 정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게 삼별초위 항쟁. 14세기에는요. 자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홍건적. 자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는데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얘는 홍건적은 누구한테 저항했었던? 원나라한테 저항했었던 한족 반란군들입니다. 그러면 원나라가 이제 누구로 바뀌어가는 시점입니까? 원명교체입니다. 그래서 원이 이제 명으로 바뀔 건데 그 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홍건적이 난 세력들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아니 중국 반란군인데 고려를 들어왔다? 고려에 친원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고려를 습격을 해서 무기와 식량 같은 거를 약탈할 목적으로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들을 막아내면서 인기 스타로 떠오르는 자 이들을 우리는 무슨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까?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인물 누가 있습니까? 최영, 이성계,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요. 원나라가 쇠퇴되고 명으로 바뀌는 이 교체기. 원에서 명으로 바뀌는 교체기 그 혼란을 틈타서 누구의 개혁 정치가 있었냐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있었는데 이 공민왕이라는 왕의 자 개혁 이 개혁 과정에서 정치에 새롭게 올라온 관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여기 있는 신흥 무인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결국은 자 모 건국에 그렇지 조선 건국에 앞장서게 됩니다. 1392년도 조선이 건국되죠. 그래서 고려는 매세기 이민족의 침략들을 받고 있다. 자,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고, 14세기 홍건적과 왜구. 다만 거란족의 1차 침략은 10세기라는 거 그것만 따로 체크하시고 매세기 거기에서 활약했었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자, 용어들 혹은 인물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요. 자, 82쪽을 마무리 지었는데 중국사는 어디를 본 거냐면 송나라 본 겁니다. 그 송나라 때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정보광조들이 대거들었다. 그 정보광조 중에 마지막에 원나라 지어졌나요? 이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쌤이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탐구들은 4번 보이나요? 오른쪽 페이지 그거 별표하고 예, 그 아래쪽 부부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